마침내 검찰을 앞세운 윤석열 정권의 총공세가 시작됐다. 타깃은 비영리 독립언론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 이미 각본과 결론은 짜여진 듯했다. 대통령실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한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에 대해 희대의 대선 공작 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국민주권 찬탈 시도이자 민주공화국을 파괴하는 쿠데타 기도로서 사형에 처해할 만큼의 국가 반역죄입니다. 또 가짜뉴스 유포라든가 선거 공작 같은 것이 흐지부지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넘어가니까 정치 경제적으로 남는 장사가 되고 반복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투명하게 수사해서 엄정하게 책임을 검찰이 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뉴스타파의 이런 보도가 3월 달에 그것도 대선 3일 전에 나왔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런 가짜 뉴스를 고의로 기획하고 시나리오를 만들고 행동하는 이런 매체에 대해서는 저는 폐간을 고민해야 된다. 없애버려야 된다. 그것이 바로 원 스트라이크 아웃의 최종 단계입니다.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 언론사에 일찍이 볼 수 없었던 대대적인 탄압이 시작되었다. 언론자유 침탈하는 정치검찰 규탄한다! 검사와 수사관 등 20여 명이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에 들이닥쳤다. 비영리 독립언론 뉴스타파를 압수수색하겠다는 것이다. 한 10대 명 넘는 양복을 쫙 빼입은 검사랑 수사관들이 와 있는 모습 보니까 좀 황당하기도 했고 많이 좀 경악한 상황이었죠. 검사는 4명 왔다고 그쪽에서 얘기했고요. 같은 시각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의 자택에도 검사와 수사관 8명이 들이닥쳤다. 큰애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6학년 애를 데리고 현관문 집 앞에 아파트인데요. 나서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할 때 그 복도 쪽에 남성 한 분이 저에게 다가와서 검찰 수사관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아이가 아직 옆에 있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그렇다면 기다려달라. 내가 아이를 데려다주고 와서 압수수색에 응하겠다. 그랬더니 그렇게는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지금 집으로 들어가서 아내에게 부인분에게 데려다 주라고 하셔라. 그래서 제가 이제 문을 열었죠.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를 잡아요. 잡고 현관문을 못 닫게 잡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저희 변호사에게 전화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변호사와 이제 수사관이 통화를 했는데 변호사가 올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것도 이제 못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아빠가 검찰에게 압수수색당하는 모습을 지켜본 아이는 큰 충격을 받았다. 저희 큰 아이가 제일 걱정이죠. 다행히 작은 아이는 먼저 나가서 혼자 나갔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큰 아이는 저랑 나가다가 그 일을 검찰 수사관을 같이 만나게 된 건데 당연히 이제 요즘 6학년쯤 돼도 사춘기고 알 건 다 안단 말이에요. 인터넷에 아빠 이름 쳐봐도 무슨 사건인지 나오는 거고. 검찰은 그렇게 해서 무리하게 저희 집에 들어왔지만 저희 아이가 굉장히 놀랐고 마음으로 다 표현 안 하지만 오히려 아빠가 걱정할까 봐 아빠가 잘 이겨낼 것 같다. 힘내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오늘 아침에. 같은 시각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의 자택에도 검찰이 찾아왔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기자입니다. 출근 준비하고 있었고요. 8시 한 25분 정도 샤워를 하고 있는데 계속 집에 이제 벨이 울려서 그 모니터로 집 밖에 누가 와 있는지 보니까 한 너댓 명 이렇게 보여요. 직감했어요. 압수수색 왔구나라고 직감을 해서. 검찰은 한상진 기자의 컴퓨터와 외장하드, 침실과 옷장은 물론이고 심지어 딸의 방까지 샅샅이 수색했다.
김만배, 신학님, 한상진, 봉지우. 그 4명 중에 2명이 뉴스타파 기자죠. 그렇게 4명이 적시가 돼 있었고, 어쨌든 저희 기자 둘은 둘 다 이제 명예훼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였습니다. 검찰이 뉴스타파 사무실과 기자들의 집을 압수수색한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오늘은 무도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이 아니라 정권을 수호하는 정치검찰이 얼마나 악랄하게 언론을 탄압하는가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역사에 영원히 남을 그런 치욕적인 가장 암울한 언론 환경, 언론 현장의 한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시민들이 만들어낸 뉴스타파 지켜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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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타파 입장은 법원의 영장에 대해서는 100% 협조하고 수용한다는 입장이고요. 다만 영장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 권리에 따라서 강력히 항의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언론자유 침탈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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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신학 자유는 정치검찰 물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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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들이 만들었다! 기사가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언론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검찰. 한국은 물론이고 세계적으로도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폭거였다.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죄 성립이 가능하냐? 가능은 하죠. 근데 극히 제한적으로만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명예훼손죄를 다룸에 있어서 그 명예훼손죄 성립에 있어서 가장 이론적인 최정점, 가장 첨예한 대척점에 있는 게 공인이론이에요. 즉, 공적 사안이나 공인에 대해선 국가 공권력의 형벌권을 행사하는 명예훼손죄를 최대한 좁게 인정해야 된다. 왜냐하면 공인이나 공적 사안은 사람들의 관심 영역일 뿐만 아니라 비판과 감시가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만약 여기에 형벌권 행사, 즉 처벌을 하거나 수사를 하거나 하는 공권력의 행사가 마구잡이로 이루어진다면 응축 효과가 일어나죠. 윤석열 정권이 문제 삼은 기사는 뉴스타파가 2022년 3월 6일 내보낸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관련 보도다. 뉴스타파가 이 보도를 하게 된 계기는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기자와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사이에 대화 녹취 파일을 입수했기 때문이다. 제보자는 신학림 당시 뉴스타파 전문위원, 파일을 전달받은 사람은 한상진 기자. 대선 5일 전인 3월 4일이었다. 3월 4일 밤 11시 4대에서 이제 제가 녹음 파일을 받고, 그 전에 이제 구두로 이제 전화로 잠깐 설명은 들었어요. 근데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었고, 녹음 파일을 딱 받아서 녹취록을 딱 읽어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닙니까, 내용이. 순간적으로 화가 확 나서 왜 이걸 지금에서 갖고 오냐. 제가 엄청 대선배잖아요, 신학님 선배가. 그래서 신학님 씨가. 제가 신학님 씨한테 뭐라고 제가 욕을 했는지가 기억이 나요. 지금 이걸 이제서 갖고 와서 나한테 지금 이걸 어쩌자는 거냐고. 제가 그 신학님 선배가 저한테 줬던 녹취 파일, 그 녹취록, 그 종이를 내가 벽에 집어던졌던 기억이 나요. 72분 분량의 음성 파일은 2021년 9월 15일 한국일보 계열사 시절 선후배 사이인 두 사람이 나눈 대화로 채워져 있다. 서로의 근황과 당시 떠오르던 대장동 사건의 전말, 최순실 사건 등이 주제였다. 내가 이제 다른 기자를 통해서 찾아와. 조영이가 나를. 아, 조영이가 찾아온다고? 왜냐면 형님, 제가 이렇게 수사받고 있는데 다른 기자분들이 해결했는데 못 해주는데 형님 좀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그래? 근데 형이 직접 가서 얘기하기는 어렵다. 응? 내가 이 법조 오래 기자인데 내가 검사한테 가서 대검 가서 내가 다 안다 솔직히 아는데 응? 내 동생이니까 해줘라 하면 어떻게 되겠냐. 내가 돈 받고 해주는 줄 알지. 성렬이 형 내 동생이야 이렇게 어떻게 하냐. 그 당시에 윤석열이 과장 남편이 주임검사냐. 그래서 박영수를 소개해줘 내가. 아, 조영한테? 네, 박영수 변호사를.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그물을 소개해줬네. 예. 왜냐면 나는 형 그 혈관을 다 아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 통할 만한 사람을 통할 만한 소개해줬지. 김만배는 특검 출신 박영수 변호사를 브로커 조우형에게 소개해줬다고 한다. 그래서 박영수 변호사를 소개해줬더니 박영수가 진단을 하더니 나한테 야 그놈 보고 가서 덜덜덜덜 떨고 오니까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라래. 검찰 들어가서 내검에서 부르면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라래.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고 그냥 야 형님이 그랬는데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랬다. 그러니까 진짜로 갔더니 커피 한 잔 주면서 너는 얘기 다 들었어. 그렇지 가 인마 이러면서 보내드래. 김만배가 박영수 변호사에게 부탁해서 대검 중수부 수사 대상에 올랐던 대장동 자금책 조우형 씨를 봐줬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당시 박영수를 통해서 대검 중수부의 대장동 수사가 무마가 됐느냐 안 됐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김만배가 말하는 포인트도 거기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혈관을 다 아니까 이 법조계의 혈관을 다 아니까 그래서 윤석열이를 데리고 있었던 박영수 변호사를 내가 붙인 거야 이렇게 말을 해요. 사실 그 대목이 저는 핵심이라고 봤어요. 굉장히 폭발력이 있고 그것보다도 대장동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김만배 씨의 육성이 그동안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어요. 물론 이제 그 당시는 그 녹음이 이루어졌던 2021년 9월 15일인데 그 당시는 이제 대장동 사건이 시작되고 이제 불과 며칠 안 됐을 때 시점이었죠. 근데 어쨌거나 작년 대선 직전까지 김만배 씨가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에 대해서 본인 육성으로 나온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일단 기자로서는 굉장히 보도 가치가 있는 자료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대선 3일 전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저희가 이런 당사자 녹음 파일을 입수했다고 하더라도 가능한 선에서 이제 검증을 해서 이제 보도를 하는 게 이제 습관이고 당연한 또 언론이 해야 될 일인데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하겠나. 대선을 닷새 앞두고 입수한 중요한 제보. 뉴스타파는 편집회의를 열었다. 대장동 사업의 설계자인 김만배 씨가 직접 자신의 지인에게 이 사업이 어떻게 설계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이게 처음이었거든요. 누구도 김만배가 설명한 걸 들은 적이 없고 다 여러 주변 관계자들 통해서 대장동에 대한 갖가지 의혹들이 이제 나올 때였는데 당사자가 얘기를 했고 더군다나 그 시점이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길 당시 초기에 했었고 그 다음에 신앙님이라는 기자를 상대로 했다기보다는 한국일보 노조 시절에 같이 오랫동안 활동을 했던 20, 30년 지기를 상대로 사적으로 만나서 한 대화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드렸습니다만 이건 오염되지 않는 가능성이 있다. 사적 대화에서 했다고 그런다면은 뭐 6개월 전에 있을 대선을 생각해가지고 뭐 짜맞추거나 허위로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지 않느냐. 그렇다면 최소한 관련된 보도를 할 때 관련된 사람에 대한 반론이라든지 그 입장은 들어보고 소화를 하자. 한상진 기자는 즉각 관련자 확인 취재에 돌입했다. 박영수 변호사가 답변을 보내왔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이제 문자 메시지 내용을 딱 보는 순간 이건 보도할 수 있다라고 제가 판단을 했어요. 이유가 뭐였냐면 조우형을 변호한 거는 사실 누구로부터 이 사건을 소개받았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내가 이 사건과 관련돼 가지고 뭐 윤석열에게 연락을 했었는지 혹은 다른 검찰 관계자한테 연락을 했었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왔어요. 아무것도 부인하진 않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 박영수 씨는 수십 년 동안 검사 생활을 하고 법조인으로 이제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기억이 나지 않는다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아닌데 이런 답변이 보냈을 때는 이건 사실상
이 의혹에 대해서 상당 부분 시인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제 판단이 이제 그 순간 들었고, 그래서 저녁 8시경에 이제 대표에게 제가 이거 기사 쓸 수 있습니다. 쓰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취재를 결정한 데에는 몇 가지 요소가 더 있었다. 녹음이 된 2021년 9월 15일은 윤석열 전 총장이 야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되기 훨씬 전이었다. 이 녹음이 만들어진 게 2021년 9월 15일인데 그 당시에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결정되기도 전이었고요. 결정되기도 전이었을 뿐더러 그날 당일날 공교롭게도 9월 15일은 어떤 날이냐면 국민의힘 대선의 후보가 8명으로 컷오프되는 날이었어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후 50여일이 지난 11월 5일에야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최종 확정됐다. 윤석열 후보가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후보로 확정되기도 전에 6개월 뒤 있을 대선에 영향을 주기 위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윤석열을 비방하기 위한 허위 인터뷰를 사전에 기획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일까? 녹취록에는 김만배에게 불리한 내용도 있었다. 그는 박근혜 정부 당시 비선 실세를 통해 대장동 개발권을 얻었다는 치명적인 비밀까지 털어놨다. 나는 이경재 변호사님이랑 친하니까 순실이 존재, 정윤의 존재를 다 알고 있었지. 그 저 이진동이 취재하기도 보도하기도 전에. 아이 그럼 나는 형 다 알고 있었지. 그러니까 이경재 변호사를 통해서. 이 은행을 어떻게 내가 다 묶었겠어. 내가 은행을 한 군데도 모르는데 무슨 짐작이 가지. 그래. 근데 그 얘기는 누구한테도 안 하는 거야. 아니 죽을 때까지 하지 말아야지. 응? 변호사님 제가 이렇게 하는데 호반이 너무 치고 있어서 좀 이 결속이 필요합니다. 좀 이렇게 이 아우라를 좀 이렇게 넓혀야 왜냐면 호반은 그래도 어쨌든 아니 호반이 막 뺏어가려니까. 그러니까 호남이 대건설회사고 여기는 그러니까. 그냥 흑에 비하면 종성집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경재 변호사니까 그래? 아이고 우리 김 팀장이 그거 한다면은 내가 뭐 걱정이지 마. 그래서 근데 그 다음날 뭐 우리가 묶어놨던 은행이 호반이 뺏어가려고 그랬었는데 그 이후로 뭐 그냥 적극적으로 그냥 우리하고 대동단결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어. 누구한테 했냐. 아 그렇지. 그게 뭐 바보야. 그렇지. 그 녹음 파일 내용을 전체를 들어보면 김만배에게 굉장히 불리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뭐 특검 선임에 관여를 했다거나 최순실이 입국해서 조사받는 과정에 내가 직접 관여했다거나 이게 이제 부풀려졌다고 하더라도 내가 특정 변호사의 힘을 빌어서 내가 막 은행들을 한데 묶어가지고 이 대장동 사업을 이끌었다거나 이런 거는 사실은 지금이라도 김만배에게 굉장히 불리한 증거로 작용이 될 수 있는 것들인데 저는 이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만약에 김만배 녹음 파일 안에 이재명 후보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한 내용이 들어있었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가감없이 냈을 겁니다. 그거는 뭐 저희 뉴스타파의 생존의 이유기도 하고 저희가 늘상 해왔던 일이기도 하고 뭐 꼴대 정해놓고 우리 볼 차지 않으니까 공 차지 않으니까.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가 한 지인과 나눈 대화의 음성 파일을 뉴스타파가 입수했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박영수 변호사와 윤석열 전 대검 과장을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해결했다는 김만배 녹취록은 그렇게 세상에 공개됐다. 봐주기 수사 의혹의 실체가 없다던 윤 후보 해명과 대검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 봐주기 수사 의혹은 사실 새로운 얘기는 아니었다. 이미 그 전에 여러 언론이 보도한 의혹을 김만배 육성으로 재확인한 것이다. 보도 내용을 간추려 보면 당시 대검 중수부 과장이었던 윤석열 검사가 부산저축은행에서의 부실 대출을 했던 몇몇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라는 의혹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의혹 자체는 굉장히 신빙할 만한 의혹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조사를 했던 것도 사실이고 그 이후에 별도의 수사팀에서 조사를 했을 때는 유죄가 확인이 되어서 기소가 되고 유죄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즉 고의적인 부실 수사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최소한 범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범죄를 밝히지 못했던 건 사실이죠. 이게 대통령 후보가 된 상황에선 평생 검사 커리어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어떤 수사를 했었고 그 수사 중에선 무엇이 의심받을 만한 수사를 했는지에 대한 문제제기는 당시 대선 국면에서 필요한 문제제기였죠.
뉴스타파는 대선이 끝난 뒤에도 지속적으로 대장동 사건을 계속 취재했다. 대장동 사업 핵심 인물인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전문을 공개해 대장동 사건의 진상을 세상에 알린 것도 뉴스타파였다. 저희 뉴스타파에서 지난 1월 14일에 정영학 녹취록을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1325쪽이에요. 뭐 일반 언론사는 물론 많은 시민분들이 들어와서 이 정영학 녹취록을 보시고 지난 10년 동안 대장동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볼 수 있었는데 그렇게 돼버리니까 본인들의 어떻게 보면 무기가 노출된 셈이죠. 왜냐하면 자기들의 그 한정된 독점적인 정보를 가지고 언론사들에게 이거 흘려주고 이거 흘려주고 이거 흘려줘서 소위 말하는 그 주워서 쓰는 흘려듣고 쓰는 보도가 계속 나오다가 저희가 전체 수사 기록을 가지고 팩트에 근거한 기사들이 나올 때는 반박을 못했거든요. 그렇게 돼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대장동 수사가 좀 꼬였던 겁니다. 뉴스타파는 대장동 엑스파일 보도를 이어나갔고 검찰 수사는 큰 줄기를 잃어버렸다. 이른바 50억 약속그룹의 실체도 상당 부분 드러났고 박영수 전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를 결국 구속했습니다. 결국 박영수 변호사가 구속 기소됐다. 번번이 송구스럽습니다. 있는 그대로 법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사태가 벌어졌다. 녹취 파일 제보자 신학림 씨와 김만배 씨 사이에 1억 6,500만 원이라는 금전 거래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신학림 씨는 김만배에게 한국의 혼맥을 집대성한 데이터베이스 성격의 책을 팔고 돈을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1억 6천여만 원을 받고 김 씨가 허위 사실을 말하는 내용이 담긴 인터뷰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일단은 당시 그 음성 녹취 파일을 뉴스타파에게 제공했던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 녹취의 당사자와 그런 금전 거래를 했다는 것은 일단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오염의 소지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보도의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그러나 뉴스타파는 보도를 결정할 당시 이런 금전 거래 사실을 전혀 몰랐지만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거래 가능성을 사전에 검증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를 했다. 뉴스타파 전문위원이었던 신학림 씨와 대장동 사건의 주역인 김만배 씨 사이에 거액의 금전 거래가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과 후원 회원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돈 거래를 사전에 검증하지 못함으로써 호시탐탐 저희를 노리던 이 공고한 기득권 카르텔의 공격의 빌미를 제공한 점 뼈저리게 반성하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희는 시민들이 만들어준 사회적 자산인 뉴스타파를 지키기 위해 싸울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김만배, 신학림 씨와 뉴스타파 기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였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검찰은 김만배, 신학림 녹취록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특별수사본부까지 구성했다. 또 이번 사건을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으로 규정하고 검사 10여 명을 투입해 특별수사팀을 꾸렸습니다. 수사검사만 이제 10명을 배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최소한 검사 한 명에 수사관까지 포함하면 보통 한 방에 이제 검사실에 이제 대여섯 명 정도가 있으니까 그럼 대략 이제 수사팀이 한 60, 70명 이상 된다는 거고. 포렌식 담당하는 이제 수사 인력은 또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100명 정도 이상의 수사 인력이 지금 투입이 된 사건이에요. 지금 이 사건이. 그러면 뭐 거의 뭐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의 한 절반 정도는 되는 수사 규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명백한 그냥 정권을 수호하기 위한 검찰의 존재감을 내보이기 위한 언론 탄압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사실 검사 10명이면 사실상 특검에 가까운 수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국면에서 의아하게 느꼈던 건, 특히 법률가로서 의아하게 느꼈던 건 특별수사팀을 구성하면서 검찰이 검찰 관계자라는 이름으로 언론에 뿌렸던 입장입니다. 이 표현이 이래요.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두고 유력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라고 단정적인 표현입니다. 지금 수사하는 과정이잖아요. 뉴스타파는 시민들의 후원만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탐사보도 매체이다.
특정 정치 진영을 편들지 않는 비당파 보도를 실천해왔다. 문재인 정부 때 문 대통령이 임명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거짓말 의혹을 폭로한 게 대표적 사례다. 소개를 시켜줬죠. 근데 내가 얘기를 해줄게. 네네. 어떻게 됐냐면은 네네. 파란색 박스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권력 견제와 감시 보도를 변함없이 수행했다. 그동안 수사 기밀을 핑계로 감춰져 있던 검찰의 성역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언론자유 침탈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결국 이번 뉴스타파에 대한 압수수색은 살아있는 권력을 비판해온 언론의 재갈을 물리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아주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에서 치욕적인 날이 될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압수수색은 명백히 우리의 어떤 불편한 진실을 말하는 우리의 입을 막겠다는 의도가 너무 분명했기 때문에 이거는 부당한 법 절차라고는 생각은 했어요. 언론에 대해서 굉장히 겁을 주는 거죠. 잘 봐. 우리가 쟤네 우리한테 이렇게 했어. 개겼어. 우리 관련해서 나쁜 거 썼어. 내가 쟤한테 어떻게 하는지 잘 봐, 니네도. 한 놈만 밟아 죽이는 거죠. 밟아 죽이면 옆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은 겁을 먹습니다. 아, 쟤처럼 나도 검찰 비판하고 대통령 비판하고 여권 국회의원들 비판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럼 어느 기자가 온전한 정신으로 용기를 갖고 쓰겠습니까? 겁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저는 그 목적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정부 여당과 검찰의 기세를 볼 때 이번 압수수색은 시작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윤석열 정부가 뉴스타파를 조여 들어오는 진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표현의 자유가 응축되고 공적 사안이나 국민에 대한 비판과 감시가 응축된다는 건데 지금 이렇게 언론사들의 문을 따서 들어가고 언론인들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 비판적인 여론, 보도의 감시 혹은 더 나아가선 합리적인 문제제기 자체에 대한 응축 효과를 노리는 것 아닐까. 특히 총선이 6개월 남겨지는 시점에서 대대적으로 이런 절차들을 진행하는 걸 보면 사실 그런 의심들을 갖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는 수많은 언론 중에서 왜 하필이면 뉴스타파를 타깃으로 삼은 것일까? 뉴스타파는 앞으로 검사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과 뉴스타파의 긴 악연을 소개할 예정이다. 혹시 조직을 사랑합니까? 네, 대단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까? 네. 혹시 사람에 충성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예.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주인이자 의뢰인은 오직 국민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국민을 위한, 국민과 함께하는 이런 검찰이 되도록 헌법과 국민만 생각하면서 어떠한 사건이든지 원칙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던 검사 윤석열. 시민들은 열광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윤석열, 현 대전고검 검사. 강직한 이미지로 포장된 윤석열 검사의 다른 면모가 들춰진 건 2019년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때였다. 청문회에서의 화두는 이른바 윤우진 사건이었다. 증인 윤우진에 대해서 동행명령장 꼭 발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중요 증인 이 자리에 갖다 놓고 청문회 합시다. 윤석열 청문회인지 윤우진 청문회인지 모를 정도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윤우진에 관해서 관련 있다는 내용이 단서라도 있거나 근거도 있으면 후보자와 관련 있는 것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작정하신 것 같아요. 검찰총장 후보자 감싸기 윤석열 짝사랑이 정말 눈물이 겨워서 두 눈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윤우진 씨는 서울 용산 세무서장 등을 지낸 세무공무원이다.
그는 윤석열 검사의 후배인 윤대진 검사의 친형이기도 했다. 그런데 뇌물수수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던 윤우진 씨에게 윤석열 검사가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후보자는 재직 중 다른 사람한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까? 재직 중에 그 대검 중수부 후배인 우리 이남석 변호사에게 윤우진 용산 전 세무서장에게 연락을 하라고 그렇게 전한 적이 있지요. 그런 사실 없습니다. 검사 시절에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사건과 관련돼서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서 변호사를 소개해 준 사실이 있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없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딱 한마디.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는 이전부터 윤우진 사건을 깊이 취재한 적이 있었다. 경찰이 윤우진 씨의 수사에 나선 건 2012년. 윤 씨가 한 사업가로부터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다는 혐의였다. 그런데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윤 씨에게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직 세무서장이 뇌물수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경찰에다가 다음 주에 출두하겠습니다 해놓고 갑자기 평일날 비행기 타고 홍콩으로 도망을 가서 6개월인가 8개월 동안인가를 불법 체류를 하다가 인터폴에 체포가 돼가지고 한국에 압송이 됐는데 검찰이 그거를 수사 지휘하는 검찰이 구속도 안 시키고 이해가 안 되죠. 거기다가 이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는데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을 6번을 기각을 해요. 돈을 받아서 이거 가지고 골프를 쳤다. 그래서 그 골프장을 압수수색하겠다. 이런 압수수색영장도 안 나와요. 2012년 경찰 수사 당시에도 윤석열 검사가 윤우진 씨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다. 2012년 12월경이었는데 이 의혹에 대해서 이제 입장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서 윤석열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인가 그랬을 텐데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당신이 그 윤우진 서장에게 변호사 소개해 준 게 맞냐 물어보니까 저한테 맞다. 내가 소개해줬다. 이남석이 소개해줬다. 시시콜콜 저한테 얘기를 다 해요. 윤석열에 따르면 그와 윤우진은 형동생 하는 사이였다고 한다. 나는 이제 처음에 네. 처음에 그 윤우진 씨가 수사를 받는지를 모르고 네네. 예. 그 이제 나는 그냥 우진이 형 합니다. 대진이하고 나 친형제나 다름이 없다 보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 이 양반이 무슨 뭐 이런 어디 상의하고 할 거 있으면은 그 자기 동생하고 잘 안 해요. 네네. 윤대진 검사가 좀 사람이 칼칼해가지고 네네. 형이 그 우진이 형이 나하고 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네. 대선에 출마해서 맞이한 관훈 토론회. 윤석열 후보는 경찰이 윤우진 뇌물 사건을 수사한 2012년 자신은 이 사건에 대해 몰랐기 때문에 변호사를 소개하는 등 사건에 개입할 수도 개입할 방법도 없었다고 말했다. 제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윤우진 서장이 어디 마장동에 무슨 수입육 업자로부터 뇌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 수사가 시작이 됐는데 그게 나중에 아마 혐의 없음으로 종결이 된 거로 몇 년 후에 알고 있습니다만은 2019년 7월 검찰총장 청문회 때와 같은 주장이었다. 해외로 도망갔다가 한 1년쯤 되니까 경찰이 끝까지 가서 잡아옵니다. 인터폴 그걸 받아서 잡아왔어요. 경찰이 그때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느냐? 또 기각을 했어요. 야, 뇌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해외에 도망갔다가 기소 중지된 상태로 체포되어 온 사람을 검찰이 또 기각을 했다. 이 정도 되면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사건 내용은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하지만 윤석열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다. 윤 후보자는 질문하는 기자보다 윤우진 뇌물 사건을 더 자세히 알고 있었다.
그 왜 저 무슨 마장동에 그 육류 수입업자 있잖아요. 네네네네. 김씨. 예. 예, 이름은 내가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알았는데 예. 나는 항상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아, 얼굴을 보신 적이 아예 없으시다고요? 얼굴 자체를 본 적이 없고 나는 몰라 그 사람. 예. 만약에 내가 알면은 네. 윤우진 사장이 왜 그 사람 있지 않냐 이러면서 얘기할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 자체를 몰라. 어. 그러니까 이게 전부 뭐 이게 뭐 이렇다 그러대? 네. 무슨 하는 사람 뭐 어디 업무 수척인지 뭐 저 달력을 보니까 거기에 뭐 하고 나하고 같이 라운딩 한다고 써 있다고 돼 있는데 나 그렇게 들었거든. 예. 그 당시에 이 윤우진 씨에게 지금 씌워져 있는 혐의는 뭐였냐면 윤우진 당시 세무서장이 사업가들로부터 부당한 돈을 뇌물로 받았다. 그런데 이 뇌물을 혼자 쓴 게 아니고 기자들, 자기랑 친분이 있는 검사들하고 나눠 먹었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논란이 됐었던 게 뭐냐면 국회 인사청문회 때도 마찬가지고 언론에서도 계속 윤석열 검사에게 계속 이제 그 던졌던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윤우진 씨로부터 뭐 골프 접대를 받은 적이 있냐? 윤우진 씨하고 무슨 뭐 고급 뭐 식당에서 무슨 뭐 밥을 같이 먹은 적이 있냐? 또 골프 많이 쳤다는 지금 얘기가 계속 돌고 있고. 내가 네. 쳤죠. 쳤는데 뭐 많이 친 건 아니고. 네네. 예. 뭐 가까운 검사 형이니까. 네네. 네. 우리가 거의 연구원 할 때. 예. 저 주말에 몇 번 쳤죠. 5월 말쯤 됐는데 나하고 밥을 안 먹자 하더라고 점심을. 네네.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가끔 만나는 데가 있어요. 밥 먹으면은. 윤은희 사장 댁 앞에. 그 이태원 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식당? 그 밑에 보면은 그 무슨 낙국수인가 뭔가 하는 집이 있어요. 예. 그래갖고 거기서 만나가지고. 당시 통화에서 윤석열 검사는 윤우진 씨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준 적이 있다고 털어놨다. 혹시 이남석 변호사를 윤우진 씨한테 소개를 시켜주셨나요? 소개를 시켜줬죠. 근데 내가 얘기를 해줄게. 네네. 어떻게 됐냐면은. 네네. 윤우진 씨가. 윤우진 씨가. 예. 어디 저쪽 어디 무슨 병원에 한 이틀인가 3일인가 입원을 해 있었다고. 예. 내가 갔더니 얘들이 자기를 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아무래도 조만간에 경찰에 한번 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내가 그럼 진작에 얘기를 하지. 그러면은 변호사가 일단 필요할 테니까. 그러면서 또 무슨 경찰 수사가 좀 너무 과하다 이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 네. 근데 이제 아마 그게 내가 무슨 그 사건을 지휘하는 검찰 이제 부서에다가 좀 얘기를 해줬으면 하고 기대하는 얘기인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일단 이 사람한테 변호사가 일단 필요하겠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내가 이 양반하고 무슨 사건 갖고 상담을 하면 내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우리 중수부 연구하다 막 나간 이남석이 보고. 일단 네가 지금 배진이한테는 얘기하지 말고. 배진이 한참 일하니까 얘 또 형 문제 가지고 괜히 머리 쓰면 안 되니까 네가 그러면은 윤우진 사장 한번 만나봐라. 당시 윤석열 검사는 후배인 이남석 변호사에게 윤우진 전 세무서장에게 먼저 문자 연락을 하라고 말했다고 한다. 문자의 내용까지 알려줬다는 것이다. 나 자초지종 좀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변호사로서 네가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좀 해봐라.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고 네가 만약에 선임을 할 수 있으면 선임을 해서 네가 좀 도와드리든가. 이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남석이 보고 이제 하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양반이 또 이남석이가 그냥 전화하면 안 받을 거 아니에요. 어디 다른 데 걸려온 전화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남석한테 문자를 넣어주라 그랬다고. 윤석열 부장이 얘기한 이남석입니다. 이렇게 하고 문자를 넣어서 하면 너한테 전화가 올 거다. 그러면 만나서 한번 얘기를 들어봐라. 이 내용은 한상진 기자가 기사화한 적이 있다.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기사 내용을 부인했다. 그 문자가 제가 보기에는 언론 기사에 나온 문자라고 하는데 그 좀 정확하지도 않은 것 같고 제가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면 저보다 그 이남석 변호사를 그 동생인 윤대진 과장이 훨씬 잘 알고 바로 그 과에서 근무하다가 나간 변호사이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검찰총장 후보자가 과거에 본인이 했었던 말, 본인이 시인했던 거를 청문회 장소에서 이거 완전히 뒤집은 거고, 이게 단순하게 그냥 뭐 거짓말 이런 게 아니라 법 위반 사안이잖아요. 제가 이제 가지고 있었던 그 녹음 파일 내용을 저희 김영진 대표에게 이제 보고를 하고,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얘기를 하고, 제가 이거는 좀 보도를 해야 될 것 같다. 공직 후보자의 거짓말이라는 문제도 있고, 변호사법 위반과 관련된 법적인 처벌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 한상진 기자는 국회 청문회장을 찾아가 직접 물어보기로 했다. 마침 이제 국회에 딱 도착하자마자 불과 몇 분 되지도 않아가지고 이제 화장실 가려고 나오는 윤석열 후보하고 이제 맞닥뜨려서 제가 이제 MBC를 했죠. 윤석열 후보자를 직접 찾아가고 2012년 들어가잖아요. 예, 들어가고 있죠. 2012년 처분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다음에 그 이남석 변호사 소개시켜 주신 거 인정하셨었는데, 아니 제가 여쭤볼 수 있는 거. 후보자님 비켜주시죠. 잠깐만요. 질문했어요. 아니 7년 전에는 나한테 7년 전에는 변호사를 본인이 소개해줬다고 인정했었는데 왜 오늘 진술이 바뀌었냐, 증언이 바뀌었냐 이제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무 답을 안 했어요.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제가 2번을 물어봤는데 아무 답도 안 하고 오히려 이제 그 옆에 이제 호위무사처럼 따라다니던 이제 한동훈 지금 법무부 장관이 제 질문을 가로막고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죠. 윤석열 후보의 육성 음성 파일이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됐다. 청문회 당일 밤 11시 40분경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뉴스타파 취재 내용을 공개했다. 후보자님, 그 윤우진 사건에 이남석 변호사를 정말 소개해준 사실이 없어요? 저는 변호사를 하여튼 선임시켜준 사실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쪽에다가 네. 윤우진한테다 소개를 시켜준 일이 없냐고요. 그렇습니다. 소개해준 일이 없다? 네. 거기 뭐 윤대진 검사 부하였는데 제가 뭐 굳이 소개시켜줄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저거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혹시 이남석 변호사를 윤우진 씨한테 소개를 시켜주셨나요? 소개를 시켜줬죠. 내가 얘기해 줄게. 네네. 어떻게 됐냐면, 네네. 윤우진 씨가. 윤우진 씨가, 예. 어디 저쪽 어디 무슨 병원에 한 이틀인가 3일인가 입원을 해 있었다고. 예. 말이에요. 네네. 그렇죠. 예. 자, 후보자, 어떻게 지금 저 본 거 어때요? 본인 목소리 맞죠? 맞습니다. 저기는 소개를 해줬다 다 나오는데? 아마 저 기자나 또는 저 기자 말고도 여러 기자들이 전화가 이제 왔는데 뭐 소개했다는 문자가 이제 있다라고 하니까 제가 아마 저렇게 말을 하기는 한 모양입니다. 그러나 제 그 말씀은 그냥 사람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변호사를 저희가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문제되는 거는 변호사를 선임시켜 준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저거는 지금 변호사는 선임되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 아닙니까? 알았어요. 네. 선임되진 않았지만 네. 저기 뭐 너 가봐라, 소개해줬다, 너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갑자기 뭐 이러면 안 되니까 너가 문자 보내라, 이런 거는 다 코치를 해줬잖아, 후보자가. 근데 왜 오늘 하루 종일 도대체 부인을 한 거예요? 저렇게 다 진상이 드러나는데. 아니 변호사 소개라는 게 제가 변호사를 정해주는 거를 변호사 소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고 평생 25년 동안 수사를 해오신 분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차라리 당당하게 말씀을 하신 게 맞지. 본인 목소리가 지금 온 국민을 다 듣고 있는데 아침에 한 속기록을 다 가지고 와서 여기서 그럼 밝혀야 되겠습니까? 소개라고 했는지 선임이라고 했는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귀가 멀었습니까? 아니 저 기자가 아니 녹취한 거 어떻게 하고 윤석열 그 정의를 얘기하시는 분이 이렇게 지금 거짓말을 하면서도 또 변명을 합니까? 기호 세력인지 뭔지 이런 거를 다 떠나서 오늘 하루 종일 이 청문회장에서 모든 국민을 상대로 나는 소개한 적 없다, 보낸 적 없다, 그런 문자 나는 전혀 모른다고 했는데 이것이 전부
자신의 목소리로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렇게 거짓말을 한 사람이 어떻게 검찰총장이 되겠습니까? 저는 명백한 부적격자라고 명백히 이야기를 합니다. 야, 저 한국당한테 저렇게 안타칠 기회를 주나? 이제 난감하더라고. 그때 딱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그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나는 그때도 이제 내심 이게 거짓말인데 이게 선의의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이건 빨리 정리하고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그 청문회장에서 윤석열한테 가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마이크 이제 켜져 있는 상태에서 얘기한 게 있어요. 아니 저게 제가 윤호진 대진이를 좀 보호하려고 저렇게 말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이남성이가 대진이 얘기 듣고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대진이 얘기 듣고 했다는 건데 제가 기자한테는 그렇게 했을 수 있고. 그래서 막 대진이가 뭐 어쩌고 해서 얘기하는데 내가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려면 이거 수습이 어렵겠다. 그냥 인정하고 빨리 사과해라. 오해가 있다면은 제가 좀 명확하게 말씀 못 드려서 그건 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검사 윤석열에 대한 어떤 당당한 모습, 그다음에 뭐 정의로운 모습, 그다음에 뭐 거짓말 같은 건 안 하고 정말 그야말로 진실을 추구하는 그런 정의로운 검사, 이런 모습이 이제 좀 무너지는 그런 기사였죠. 아, 저렇게 직접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저렇게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할 수 있구나. 이날 밤부터 뉴스타파 전화기가 불이 났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를 지지하던 시민들의 항의 전화였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뭐 제 전화기에 뭐 이미 수십 통 막 알 수 없는 전화들이 막 수십 통 와 있고 막 문자가 수십 개가 와 있고 막 사무실 왔더니 뭐 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회사 안에 있는 모든 전화기가 다 울리고 있고 어떻게 뉴스타파가 이럴 수 있냐, 검찰개혁하지 말자는 얘기냐, 막 이런 항의를 하던 분들이 제가 전화를 받아서 그 보도를 한 사람이 저고 제 이름이 한상진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세요라고 제가 얘기를 하면 제가 한 열 몇 분 전화를 받았는데 거의 절반 이상이 제 목소리 딱 듣자마자 다 울어요. 아니 검찰개혁해야 되는데 우리 사회 바꿔야 되는데 아니 뉴스타파가 왜 지금 이런 타이밍에 이런 보도를 하느냐, 자기 너무 속상하다, 꼭 이렇게 했어야 됐냐. 그때 이제 느꼈죠. 아, 이게 검찰개혁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너무나 절박하다. 정말 절박하구나. 그래서 뉴스타파가 이상하다. 그러니까 저도 약간 어떤 제 선입견에 그 사람이 뭐 워낙에 뭐 조직에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뭐 이러면서 또 촛불 전국에 박 대통령 수사하면서 굉장히 뭐 올곧고 또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저 사람이 검찰총장 되면은 되게 잘할 것 같은데 뉴스타파가 왜 저렇게 소금 뿌리는 그야말로 보도를 할까. 그래서 그때 약간 그냥 후원 안 해버릴까 하다가 아니야, 안 해버리는 건 아니고 조금 금액을 줄였죠. 네. 청문회가 끝나고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에 반대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온종일 국민들이 우롱당한 거짓말 잔치였습니다. 청문 보고서 채택은커녕 청문회를 모욕하고 거짓말로 국민을 속인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윤석열 후보자를 검찰총장에 임명하는 것은 검찰 조직의 신뢰성을 정부가 스스로 훼손하는 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바른미래당은 청문 보고서에 부적격 의견을 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윤석열 후보자는 공연히 정쟁을 유발하지 말고 자진 사퇴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김 위원장,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
2019년 7월 25일 대통령 문재인.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후보를 검찰총장에 임명했다. 이후 윤석열 총장은 검찰을 떠난 뒤 국민의힘 후보로 대선에 출마했다. 뉴스타파는 이때까지도 윤우진 사건에 대한 추적을 계속했다. 이 보수의 콘도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혼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진짜 잠도 못 자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 사건을 계속 취재를 하고 내가 진실을 밝히려면 내가 뭘 해야 되냐. 유일하게 입장을 안 낸 사람이 하나가 있잖아요. 그죠? 변호사를 윤석열로부터 소개를 받은 윤우진. 2021년 뉴스타파 취재진은 문제의 인물 윤우진을 만났다. 당시 윤 씨는 검찰의 재수사를 받던 중이었다. 2011년도, 12년도에 경찰에서 저 두 놈 잡으려고 언론하고 나를 갖다가 몇 년 동안 윤석열이 할 적에 주광덕이하고 지금에 와서 여당하고 검찰하고 언론에서 나를 갖다가 부관 참시를 한 거야. 내가 지금 혈압이 180이에요. 그래서 나는 쓰러집니다. 나를 조금만 흘려주시고 내 하소연만 들어주시고. 한참이 지난 뒤 취재진은 윤 씨에게 뇌물 사건 당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에 대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니 이남석 변호사가 문자를 먼저 보냈잖아요. 소장님이 그냥 그 당시 있었던 일을 한번 가만히 복귀하셔가지고 거짓말 하나도 못하시면 안 되고.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은 아무 망설임 없이 자신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람은 윤석열 당시 부장검사였다고 말했습니다. 문자가 와서 윤석열 선배가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나보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거로 그렇게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지가 나중에 이남석이가 내가 이제 그것도 기억은 안 나는데 문자가 와서 윤석열 선배가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나보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거로 그렇게 기억을 해요. 아니 그러니까 이남석이 문자 보내면서 윤석열 선배가 소개해서 전화드렸다고 그 얘기 기억이 나시는 거예요? 그건 기억이 나요. 윤석열 검사가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에 대해 사건 당사자인 윤우진도 마침내 시인한 것이다. 2020년 추미애 법무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우진 사건 재수사를 지시했다. 그리고 2021년 12월 29일 검찰은 14개월 만에 재수사 결과를 내놨다. 윤우진 사건은 정의로운 검사로 알려졌던 검사 윤석열이 자신과 관련된 사건에서는 거짓말까지 한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윤석열이 발탁된 것은 그가 검찰개혁의 적임자로 꼽혔기 때문이었다. 그동안 보여왔던 정치검찰의 행태, 이렇게 청산하고 공수처 설치라든지 또는 수사권 조정 등을 통해서 검찰의 어떤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이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고쳐나가고 어떤 방식으로 이 권한 행사를 해야 되는지 이 헌법 정신에 비춰서 깊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검찰 인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 검사들이 요직을 독차지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뉴스타파는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의 문제점을 심층 분석했다. 당시에 검찰 인사가 굉장히 문제다라는 얘기는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정말 뭐가 문제일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이 데이터를 한번 시각화를 해보자라는 기획을 하게 됐었고, 그 결과 과거 윤석열 검사와 수사를 함께했던 측근 검사들이 대거 중용된 사실을 확인했다. 모두 74명의 검사가 윤석열 총장과 함께 수사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퇴직한 검사들을 제외하면 현재 41명의 검사가 현직에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검사가 한 2,000명 정도 그 안에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유독 특수부 검사들만 주요 직책을 맡는다? 그리고 그 특수부 인사들 중에서도, 검사들 중에서도 윤석열과 같이 일을 했었던, 주요 수사를 맡았었던 그런 사람들만이 주요 직책을 맡는다.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장악한 검찰은 법무부의 검찰 개혁 방안에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은 검찰개혁 문제를 두고 문재인 정부와 사사건건 충돌했습니다. 그리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를 겨냥한 검찰 화력을 집중적으로 퍼부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습니다. 꿈 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계기가 돼서 나중에 결국은 드러났잖아요. 뉴스타파의 보도가 사실이라는 게. 뉴스타파가 말하는 건 일단 내 마음에 좀 안 들고 내 생각과 달라도 한번 믿고 좀 들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됐었죠, 사실은. 그 인사청문회 그때 냈던 영상에 댓글이 하나씩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뉴스타파의 진실을 몰라서 봐서 너무 죄송합니다, 이런 글이 하나둘씩 올라오더니 느닷없이 막 몇백 개씩 올라오는 거예요. 막 그런 글이 막 반성합니다. 막 아니 검찰 개혁 안 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일반 시민들이 뭐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하늘 아래 살고 있는 이 시민들이 이 문제를 자신의 생존의 문제로까지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야, 검찰 개혁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과거 같은 뭐 진짜 폭력적인 정부, 잘못된 정부, 막 이런 민주주의가 진짜 유린되는 이런 역사, 이런 게 반복되는 게 이 사람들한테는 너무 절박한, 다시는 오지 말아야 될 절박한 일이구나. 검사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된 뒤에도 윤석열 사단은 법무부와 검찰에서 계속해서 중용되고 있다. 대통령실과 법무부 그리고 검찰이 윤석열 사단이라는 고리로 직접 연결되고 있다. 한동훈 장관이 이제 뭐 윤석열 사단이라고 보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또 검찰총장 역시도 마찬가지라면은, 그러면 대통령의 의중이 뭐 또 참모를 통해서 뭐 갈 수 있다고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결국 대통령의 의중이 결국 장관을 통해서 바로 검찰총장에게까지 가는, 그것이 또 이제 일선 검사까지 이제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게 이제 검사통일체의 원칙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다 결부가 되어 있는 거죠. 뉴스타파의 김만배 신한림 녹취록 보도를 겨냥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대통령실은 바로 이 사건을 희대의 대선 공작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나섰다. 대통령실은 김만배, 신한림의 거짓 인터뷰는 김대엽의 정치 공작과 기양건설 로비 가짜 폭로의 계보를 잇는 2022년 대선 최대의 정치 공작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네, 그 검찰 관계자가 이제 기자들한테 한 얘기 워딩을 보면 사실상 언론 검열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거든요. 검찰 수사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뭐 과거에 전례 없는 그런 건데, 역으로 말하면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윤석열 사단이 장악한 이 검찰, 이게 이제 운명 공동체처럼 그렇게 가는 형태가 돼버린 거죠. 정치 권력과 검찰이 한 몸이 돼 비판 언론을 압살하려고 하는 검찰 정권 통치가 도래했다.
진짜 너무 무도하다는 생각이 들죠. 그나마 몇 안 되는 독립 언론, 그 진실 보도를 위해서 애쓰는 언론이 만약에 좀 축소되거나 좌초된다면 사람들은 진실을 어디서 접할 수 있을까? 그거를 생각하면 너무 참 좀 암담하죠. 전에는 이제 정권의 통치를 뭐 뒷받침했다는 그런 취지의 정치 검찰이라면 지금은 조금 이제 진화해서 직접 이제 정부 요소에 이제 보직을 받아서 이제 직접 정치 내지는 통치를 하는 일종의 그걸 우리가 이제 뭐 검찰 통치 혹은 이제 검사 통치라고 이제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이제 단계로 진입했지 않나 이런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했던 윤석열 검사. 그가 대통령이 된 뒤 검찰에서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발언이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다.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제 윤석열 사단의 주군인 자기들의 주군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철학을 갖고 계셨는데 지금 윤석열 사단은 지금 사람에 충성하고 있거든요, 사실. 윤석열 사단에 불리는 사람들 좀 많이 알고 있는데 사적으로 좀 만나면 물어보고 싶어요, 진짜. 이게 당신들이 꿈꿨던 검찰이냐, 지금의 모습이.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지 좀 궁금해지는 대목이죠.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야. 분명히. 거의 애국 이런 것이 아니야. 진실이야.